북한이 1일 쏘아올린 미사일을 놓고 군 안팎에선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수준을 넘어 미국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해당 미사일이 성능 개선을 이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쏘아올려진 게 맞다면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이 최대 비행고도 910km 거리, 약 350km로 탐지된 점 등을 들어 합참은 이를 비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해당 미사일이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과거에 비해 무력 시위보다 위협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차례의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이때 동원된 잠수함은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건 크기다. 북한 신형 잠수함은 기존 신포급 SLBM 잠수함보다 훨씬 커 3000톤급일 것으로 추정됐다.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정황은 다른 경로로도 포착된 바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함경북도 신포조선소 건물 외부에 쌓여있는 대형 원형 구조물 모습 등을 위성 사진으로 분석해 3000톤급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SLBM 발사가 중단된 3년 사이 북한은 내부적으로 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셈이다. 3000톤급으로 선체가 커진 SLBM 잠수함은 그만큼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도 유리해 미봉토까지 사정권으로 나올 수 있다. 북한 잠수함 모델로 알려진 러시아 골프급 잠수함은 항속거리가 17,006km에 달한다. 북한에서 미번토 서해안까지의 거리가 1만 k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잠수함이 미번토 해안에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다. 위협의 관건은 은밀성이다. SJM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미번토에서 먼 해안에서 미사일을 쏘고 빠지는 게 가능하다. 북한이 3년 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1형 SLB에 비하면 사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미봉토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북극성 -3.0을 탑재하면 타깃으로부터 2500km까지만 접근해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3000톤급 잠수함에 북극성 -4명을 탑재하는 게 현실화되면 하와이나 괌 정도는 거뜬히 공격 사정거리에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망망대해에 가라앉자 이동하는 잠수함 특성상 사전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디젤 잠수함은 보통 엔진 충전에 필요한 산소 흡입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정도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데 심야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탐지가 쉽지 않다. 특히 공기 분류 장치가 적용된 잠수함은 이 작업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북한이 IP를 잠수함에 탑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북한이 반영구적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 일각에선 북한의 SLB행 위협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SLBM 잠수함은 아직 IP를 달지 못한 재래식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미감시 자산을 피해 본토에 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35년 개발한 중국 보급 미사일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10월 2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지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념하는 국가 최대의 기념일인 국경절이다. 중국은 매년 국경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왔고 필요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국경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도대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1월 첫 주말부터 시작된 리허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열병식의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최신 무기들을 축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을 무기는 역시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동풍-41이다. 중국이 10년 넘는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이 미사일은 기존의 중국 I-12들의 성능을 압도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IN 수준에 근접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첫 번째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대량 배치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도적 핵전력 앞에서 체면 7회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자력갱생의 과정을 거쳤다. 미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부의 미사일 기술을 가져와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은 탄도미사일 개발 초기부터 철저한 고립 속에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은 사회주의 동지국가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탄도미사일에 손을 댔다. 소련은 나치 독일의 로켓을 복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R를 개발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손에 넣은 탄도미사일이 바로 이 말이었다. 중국은 이 R의 완성품과 설계도를 들여와 복제 생산해 최초의 중국산 탄도미사일인 뒤에 후원을 개발했다. 1960년 11월 첫 발사가 이루어진 이 미사일은 여러모로 원형에 비해 성능이 열악했다. 사정거리가 10 정도 줄어들었고 신뢰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중국 당국 역시 기술적 시험작에 가까운 뒤에 후원을 대량 배치할 생각은 없었고 뒤에 후원의 개발이 이루어지던 1950년대 말부터 후속적인 대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당초 뒤부터는 사거리 1200km의 탄도미사일인 R의 기술을 지원받아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59년 10월 니키타 크루셰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방중 직후 중 소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 때문에 소련으로부터의 모든 기술 지원이 끊어지면서 중국은 테프트를 온전히 자체 기술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은 급한 대로 뒤의 기술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첫 5년간은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가 하면 아예 발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밀도가 형편없어 표적 지수 KEM밖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대회부터 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완전 신규 개발에 들어갔고 1964년 결국 사거리 1200km급 탄도미사일인 리프트의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에부터 예에 만족할 수 없었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은하랑거리고 있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급 이상의 핵미사일이 필요했고 장차 소련 못지않은 적국이 될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것이 이다. 이 미사일은 소련의 44를 최대한 모방해 개발되었으며 중국 북서부 사막지대에서 발사해 소련의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시도는 성공했고 중국은 약 40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갖춘 이 미사일을 통해 1970년대 초부터 소련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소련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중국의 다음 수순은 소련 전역과 미국 영토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12급 미사일의 확보였다. 약 10년에 걸친 개발 과정을 거쳐 중국은 1975년 중국 최초의 ICT급 미사일인 띠의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의 중국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되는 방식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소형화가 어려웠던 부분은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거대한 미사일로 등장했다. 미국과 소련이 이미 위치를 낯이 파악하고 있는 고정형 지하 사일로에서 운용되는 미사일이었지만 최대 7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긴 사거리와 강력한 3점선 특급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 덕분에 이 미사일은 거의 30년 가까이 중국군의 전략 핵공격력의 중추로 운용됐다. 중국은 대부분 개발 성공과 동시에 차세대 ICM 개발에 나서 1981년 중국 탄도미사일 최초로 1000km급 사정거리를 갖는 포5 개발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5기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었으며 개량형의 경우 최대 5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도 미사일로 개발됐다. DF5는 DF4에 비하면 대단히 강력했지만 덩치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고정된 지하 4일로에서만 운용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이는 중국의 적성국인 미국과 소련의 핵미사일 숫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였다. 중국의 핵미사일 4일로 숫자는 불과 10에서 2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소련이 작심하고 선제 공격에 나서면 중국의 핵전력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차량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1000km급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다탄두 탑재 능력까지 갖춘 신형 I-11N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신형 미사일 개발은 녹록지 않았다. 차량 탑재가 가능하면서도 신속 발사가 용이한 고체 연료 로켓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았던 중국의 I-12급 주력을 발휘하는 고성능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뒤에 831이었다. ELF-31은 무려 200톤에 달했던 DF5의 1월 5일에 불과한 41톤의 발사 중량과 14m 정도의 길이로 제작됐다.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폐-연폐가 용이했고 고체 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해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 미사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사일도 미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뒤에 31 프로그램과 별개로 신형 I-10.1N 개발 프로젝트가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당시 개발하던 이동식 IBM 피스키퍼나 소련의 알티토피아 M-토폴 수준 즉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되며 1000km 이상의 사거리와 10개의 탄두 탑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IB-램을 확보. 거의 30년이 걸린 이 프로젝트의 산물이 F-41이다. 이 미사일은 최초 요구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1000km 이상의 사거리와 10개 탄두 탑재 능력을 확보했으며 발사 중량을 80톤으로 억제하여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미사일은 12,000에서 15,0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250킬로톤급 핵탄두 10발을 모두 즉 탄두 개별 목표 재돌입체 방식으로 탑재하여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적이 MD 체계를 기만할 수 있는 포위를 운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의 존재가 서방 정보기관에 최초로 포착된 것은 2010년대 초이며 관련 사실이 보도된 것은 2012년 7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머브가 아닌 단일 탄두 탑재 버전이었으며 최근까지 탄두 기술 보강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DF-41의 정식 실전 배치가 2018년 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프로젝트 착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무려 35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F-41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은 물론 열차와 지하 4일로에서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최신 I-11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